네, 여러분 요즘 증시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미국 증시 날라가고 일본 증시도 날라가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서 어, 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한 한국 증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안 좋을까? 제가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증시가 엇갈립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S&P 500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 2% 올라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9.78%나 올라가고요. 근데 반대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중국 주가는 계속 안 좋고요. 또 홍콩 주가도 안 좋고요. 한국 주가도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 걸쳐서 엇갈리는 모습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즉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엇갈리는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미국 주가는 이렇게 정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주가도 2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본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대략 한 28% 수익을 봤다는 뜻인 거죠. 그죠? 뭐 대만도 좋고요. S&P 500 미국 주가가 다 이래저래 좋고 전반적으로 선진국 주가가 좋습니다. 독일 경제 안 좋은데 독일 주가는 왜 이렇게 좋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역시 미국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주가 안 좋고 홍콩 주가가 안 좋아요. 한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그죠? 좀 낀 느낌인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답변 드리는 방식은 일본 주가는 왜 그런지 또 미국 주가는 왜 그런지 중국 주가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그 나라의 주가가 그렇게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먼저 일본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제가 근래 들어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약 7년 동안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총이 있는데 총 알이 다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없었고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계속 똑같이 유지해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21년 2개년 동안 주가가 급등했고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제로금리로 인하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면서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금리 떨어지니까 은행에 돈을 넣었던 자산가들이 그 현금성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마치 그랬었던 것처럼 일본 주식시장도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다라고 그냥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그런데 왜 일본은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왜 금리를 인상했죠?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왜 높은 금리를 도입한 채 계속 유지하고 있죠?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정말 강하게 인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 일본 물가는 어땠나요? 보시면 일본 물가 상승률은 계속 여기 보세요. 0도 안 됐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그러니까 0도 안 된 그 물가를 뭐래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 부디 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2%에 준하는 물가 상승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이었던 일본으로서는 감사하게도 이 물가가 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인플레 압력 때문에 물가가 정상화된 거고, 정상화된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물가는 아무리 높더라도 물가는 정상화되는 기조로 온 거고, 보시듯이 최근에는 거의 2% 초반에 부합하는 이런 물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물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감사하게도 2%에 부합하는 물가가 찾아왔구나.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은 뭐를 위해서만 움직이면 돼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일본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어땠을까요? 더 크게 벌어졌겠죠. 한국은 나름 인상한 거잖아요. 나름 인상했는데 격차가 벌어졌을 만큼 미국이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는데, 한국도 인상을 물론 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똑같이 유지했으니까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겠습니까? 5.6%포인트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2%포인트 벌어졌는데,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엔화 가치가 어떨까요?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엔화가 슈퍼 엔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슈퍼 엔저 시대가 오면 또 일본 경제로서는 어때요? 더더군다나 굉장한 수출의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일본이 수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또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잡혀주고, 감사하게도 디플레이션에서 또 빠져나오고, 이것저것 물가가 나름 올라주니까 임금 인상률이 또 올라와요. 임금소득, 근로소득도 올라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 경제에 실물 경제적인 기여도 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3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최고가 행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바로 그런 이유여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미국이 이렇게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자, 주가가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주가가 무너지는 구간은 여기 보시면 22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할 때, 이때. 그러니까 거의 0.5%에서 4%를 향해 갈 때, 22년 말, 22년 말이죠, 특히. 22년 10월 정도. 그때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금리는 언제가 높아요? 지금이 높아요. 근데 주가가 바닥인 때는 언제예요? 3, 4 정도의 기준금리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해볼게요. 3%의 기준금리와 5.5%의 기준금리, 뭐가 더 높아요? 5.5%가 높죠. 근데 3.5%일 때 오히려 주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뭐죠? 선행성인 거죠. 앞으로 금리를 5.5%까지 혹은 6%까지 계속 인상할 것 같아 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주가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의 레벨이 주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거야 하는 공포감이 주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 레벨이 지금 높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금리 인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2022년에 주가가 가장 안 좋았던 것은 2022년에 금리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던 거예요. 22년 하반기에.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금리의 고점에서 주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고점을 향해 이동할 때 그때 주가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22년의 주가보다 23년 주가가 더 좋을 것이고 23년 주가보다는 24년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림 그리는 이유는 바로 금리의 향방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따가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5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할 거라고 김칫국 마시는 12월, 11월, 12월 두 달 동안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주식 비중을 늘렸던 거죠.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반대로 이제 지금쯤이면 어때요? 금리 3월에는 인하 어려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또 주가를 조정케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발표되는 좀 이따 10시 반에 발표되는 그 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주가를 떨어뜨렸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정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평론, 제 나름의 분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왜?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중국 물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께 꾸준히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중국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마이너스 행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디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부채의 늪에 빠진 거예요. 부채의 늪. 정말 막대한 부채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정말 경기 부양을 해왔는데 이제 부채에 너무 많이 의존했으니 제가 중국 경제는 너무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동력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늪 이렇게 볼까요?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건설 산업,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당장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떠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부채의 늪,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의 늪,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릴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그러니까 물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빚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놓인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우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죠?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오히려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역 RP 금리도
MLF 금리도 LPR 금리도 다 낮추는 겁니다. 지급준비율도 낮추죠. 지급준비율 낮춘다는 것은 은행들아 돈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30%는 저축을 받아도 저축액의 30%는 가지고 있어. 70%만 유동성 공급해. 이게 지급준비율인데 30%가 아니라 25%만 갖고 있어. 이게 지급준비율 낮춘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5%포인트만큼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시중에 공급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이 부동산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또 물가, 마이너스 물가를 플러스 물가로 바꾸려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움직여 왔지만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도 이게 뭡니까? 유동성 함정이죠. 유동성 함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계속 빠져나갑니다. 설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가는 계속 무너지고 홍콩은 좀 다른 이유가 있지만 비슷한 이유에서 홍콩 경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홍콩으로부터 인력도 유출되고 인재는 더 강하게 유출되고요. 산업 자본도 유출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주가 빠지고 중국 주가 빠지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자, 바로 한국은 왜? 한국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왜라는 그 질문이 뭐예요? 답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제가 답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댓글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뭐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주식 투자를 통해 버는 그 재산 소득이죠. 그 재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권 거래세, 그렇죠? 또 그 수익에 대한 뭐 배당이 좀 덜 주어진다든가 하는 이 증권 시장을 놓고 버리는 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과중한 세금 제도가 혹은 불평등한 그 배당 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한국으로 투자되지 않는다. 또 한국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식을 선호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든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걸 알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그만큼 한국 주식 시장으로 돈을 덜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된다. 라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정책 당국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은 뭐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만큼 얻겠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얻는 대신 뭐는 잃을까를 비교해야 돼요. 항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라이브 방송 안 보고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애를 다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라이브를 안 본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애를 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뭔가를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저울질해야 돼요. 그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걸 통해 얻게 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얼마 전에도 다뤄드렸습니다. 나라 재정 괜찮은가? 경익남에서 다뤄드렸죠. 지금 2019년부터 재정 적자입니다. 2019, 20, 21, 22, 23 5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고요. 2024년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적자 재정을 아예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가 채무가 쌓여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초과하는 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고 부채가 쌓이는데 이게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더 고민되는 일이 많아요. 추가적인 동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들 약 뭐 1,400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 1,400만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뭔가 베너핏을 준다라는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이 대부분 다 뭐예요? 세금 감면이에요. 그리고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세금 감면이에요. 모든 정책이 지원이에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러면 1,400만을 위해서 3,600만은 더 많은 것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인기 없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그러나 저는 주식 투자자라는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3,600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국가를 놓고 봤을 때 뭐든지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의 정책을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잃는 것도 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가에게 베너핏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라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가지를 좀 요약할게요.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중국에 대한 너무 강한 의존도가 우리 경제가 특히 수출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무너지면 우리 경기도 같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 경기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을 때, 홍콩 주가가 안 좋을 때 한국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 마치 중국 주식의 하나의 분류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가가 무너질 때 한국 주식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중국 주식 팔 때 한국 주식도 같이 파는 거예요.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약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국 주가에 굉장히 강한 가이던스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하나, 중국으로부터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과의 대외 거래를 확대시키는 것.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수출 품목들하고 유사해요. 그럼 일본이 엔화 약세가 오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돼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한국도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일본 자동차가 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경합도 때문에 한국의 실물 경제는 일본 경제가 좋을 때 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는 엇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주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주가 올라갈 때 한국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본과의 경합도를 갖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더 일본과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의 초격차 전략을 갖는 것, 기술적, 품질적, 제품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된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정책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좀 반영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요. 요 정도로만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라이브니까 또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꼭 마무리하는 홍보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입문해야 되겠다.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께는 제 경제 입문서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경제 언어를 내가 장착했다. 그러면 경제 트렌드, 경제의 흐름을 좀 읽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제 24년 경제 전망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2050년까지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추천드리면서 일단 오늘 엇갈리는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주제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